안녕하십니까. IoT 원리와 활용 제15강 IoT 모델 구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수업이 됐네요. 이 IoT 모델을 구축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모델링, 그러니까 좋은 모델링을 만드는 순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면 IoT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IoT의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4대 구성 요소, 사람과 사물과 프로세스, 데이터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가 돼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지 않은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술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IP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M2M과 M2P와 P2P로 이루어진다는 것들도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초기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전자 툴킷으로는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라고 얘기하는 오픈소스 보드가 있다는 것들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IoT로 전환이 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상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제조 아니면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서비스 공급업자의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변화되고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됐었는데 IoT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스마트 호텔 아니면 스마트 도서관 그 다음에 뭐 기타적인 스마트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웠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셨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모델을 한번 도출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IoT 모델 구축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좋은 모델링의 주요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자, 위에서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새로운 IoT 비즈니스를, 사업을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요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에 참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적용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비즈니스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자금적인 투자도 필요하겠고 주변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크게 나눴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기계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거나 마케팅이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새로운 IoT 비즈니스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면 서로 간에 먼저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됩니다. 수렴을 해봐서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구체화를 시킬지 그리고 그거 전에 먼저 뭐 SWOT라고 얘기하죠. 스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SWOT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수업 시간에 종종 얘기를 듣겠지만 스트렝스, 강점이라든지 W는 weakness입니다. 약점이 뭔지 그 다음에 O는 opportunity, 어떠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T는 threat,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절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고찰을 해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면 디버깅을 해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서로 일적으로 어떤 구두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교환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주요한 항목들만을 뽑아서 설계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가상화시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했던 가상화라고 얘기했던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추얼박스라고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운영체제를 갖다가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 연결을 시켜보고, 그리고 조금 이따가 좀 보여드리기도 하겠고, 앞서 있었던 수업 내용에서 헬스케어 모델 같은 경우에 제가 패킷 트레이서라고 얘기하는 시뮬레이션 툴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것들로 한번 설계를 해서 직접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을 했을 때 아니면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고객의 불만족이 생기게 됐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가상화시켜서 이것들을 한번 조정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향상을 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전공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잘 모르고 이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에서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뭐 액추에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나 뭐 공장이라면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갖다 만드는 쪽에서 관계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나머지 부분들에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기계적이나 하드웨어적이나 전자적인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들은 또한 마케팅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 가면서 의견을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각각의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낼 수가 있고, 이것들을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향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상세한 기술 사항을 갖다가 기술 요구 사항을 갖다가 좀 더 상세화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광대역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서 앱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갖다 제공을 해주겠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것들을 갖다가 상세하게 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앱을 만들 때 iOS를 기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웹 기반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 하드웨어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802.11이라고 얘기하는 와이파이를 쓰게 되는데 와이파이를 갖다가 비용적인 측면을 갖다가 고려를 했을 때 802.11G까지만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802.11N이나 AC나 아니면 차후에 나오게 된다고 얘기하는 802.11P라고 얘기하는 어떤 무선 표준을 갖다 기술을 쓸 수 있는 액세스 포인트나 공유기들을 게이트웨이로 사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유압이나 공압이나 전자기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이번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둬서 좀 더 많은 부분에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든지, 이러한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 간의 문서화를 명확히 진행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구두로만 서로 간에 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이 명확해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역할도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가 문서화를 시켜서 서로 간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한을 걸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화되어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서화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한 비즈니스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잘 이루어지게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결론적으로 고품질의 제품 생산 진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델을 먼저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초기 고려 사항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input, action, output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좋은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을 때 헬스케어 모델을 한번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솔루션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서 이걸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부터 하자라고 해서 각자 개발할 거 개발해서 나중에 이걸 뭉쳐가지고 뭐 하나의 솔루션이 나온다. 불가능합니다. 명확하게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의료인이나 아니면 이런 뭐 앞에서 있었던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얘기들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응급 요원들의 얘기들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헬스케어 솔루션 예를 들어서 제1형 당뇨병 환자만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임팩트 팩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뭐 혈당이라는 게 중요하다 일단 그 다음에 호흡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뭐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수준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지컬하게 기반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솔루션들을 갖다가 잘 처리하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각각의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자들끼리 서로 설명을 하고 또 의견을 좁혀가겠죠. 그럼 일단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될까? 환자 모니터링을 꼭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환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MPTC의 뭐 응급 요청이나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슐린 주사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심층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병력을 갖다가 분석을 해주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인 아웃풋을 보시게 되면은 환자를 어떻게 해서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고 새로운 처방이나 치료법을 연구를 해서 좀 더 메디컬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운영을 갖다가 좀 더 원활하고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사례를 연구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좀 도출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5세의 1형 당뇨병이랑 30대의 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호흡 곤란이라든지 응급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빈도수가 좀 낮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주로 섭취를 하고 떻게 생활 패턴이 돌아가고 운동 레벨이 보통 어떻게 되다 보니까는 그 반대의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풍부한 데이터를 도출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 헬스케어 솔루션을 갖다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응급 절차 조정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응급 절차를 얘기를 하는데 1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제일 우선순위가 있는 치료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문서화를 시키고 사람들 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서로 책임을 넘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응급 요원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응급 요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리고 정해진 역할만을 갖다 수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거 이상의 사태가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 광대와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셀룰러 같은 통신을 통해서 의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어떻게 처방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응급 환자를 어떻게 수송을 하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절차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책임도 모호해지지만 어, 응급을 응급 치료를 하는 상황에서 즉흥적으로밖에 그냥 임기응변적으로밖에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훨씬 더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아까 얘기했던 수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인드 스포밍을 이용을 해서 먼저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거죠. 손으로 써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를 해본 다음에 사람들끼리 먼저 충분하게 상의를 해보고 문제점이 뭔지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충분히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 그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순서도를 그려봐야 됩니다. 순서도. 일단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순서도 심벌이 보통 이런 것들은 뭐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작업 절차 같은 것들, 사업 분석이나 기존 시스템, 프로세스 설계 같은 것들에서 그래픽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서도를 많이 쓰는데요. IoT 모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런 순서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있는 이러한 모형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처리된 데이터들이죠. 그 밑에 스토어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눠주는 거죠.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발생할 수 있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 데이터들이 좀 있겠죠. 여기 밑에 있는 스토어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병력이라든지 가족력이라든지 피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나와 있는 수치들 같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렇게 생긴 이 순서도 아이콘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예를 들어서 yes or no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yes일 때의 화살표 방향, no일 때의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흐름을 갖다가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도를 그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라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플로우, 흐름을 갖다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각각의 심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갖다가 화살표나 아니면 일반적인 선을 갖다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갖다가 명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순서도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상세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간단한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플로우 차트로 옮겼을 때 글루코스하고 호흡이나 아니면은 엑서사이즈 레벨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일반적인 데이터로서 이걸 갖다가 페이션트 모니터링 페이션트잖아요. 존 도우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현재 환자 상태를 갖다 모니터링 해 주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인슐린을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인슐린 주사하고 난 다음에 혈당 수치가 제자리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호흡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는지 운동 레벨 같은 것들이 향상이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쪽에 있는 MPTC 쪽으로 바로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응급 메시지를 보내서 응급 요원을 갖다가 불러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자를 모니터링 할 때는 이 두 가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모니터링을 할 때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여기에 있는 존 도우라고 얘기하는 이 55세의 1형 당뇨병 환자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와 현재 나오고 있는 글루코스와 호흡과 아니면 엑서사이즈 레벨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 도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명시를 해줘야 되고 예측을 해야 되고 범위를 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퓨처 플래닝, 그죠?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약이 언제쯤 떨어질 것이고 레벨이 좀 더 호전되고 있다고 얘기하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의사에게 다시 한번 알림 서비스를 해주고 환자가 나중에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기존에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현재 모니터링 되고 있는 데이터들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있었던 대로 이렇게 어, 구상을 해보고 순서도를 한번 간단하게라도 만들어보고 이게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자세하게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물리적인 토폴로지입니다. 물리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IoT라고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모델에다 적용시킨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죠? 여기 그 메디컬 센터일 겁니다.
그럼 여기 라우터가 있겠고 스위치가 있겠고요. 여기 메일 서버도 있고 웹 서버도 있고 파일 서버도 있겠죠. 메일 서버 같은 경우에는 환자하고 의사 간에 아니면은 병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일반인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될 테니까 메일 서버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웹 서버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병원 홈페이지나 메디컬 센터나 트리트먼트 센터의 컴퍼니의 웹서버를 갖다가 따로 돌리면서 웹페이지를 보면서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고객 경험을 갖다가 어,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파일 서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환자의 개인적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가족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의학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이 파일 서버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한꺼번에 모으려고 하면은 스위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고요. 이 스위치가 또 닥터 스위치, 이쪽은 뭐죠? 닥터 오피스잖아요.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컴퓨터하고 프린터까지 스위치로 연결을 해줘서 내부적으로 빠르게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이 스위치들을 연결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라우터에선 또 다른 쪽으로 나와서 외부, 그죠? 대용량 스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방사선과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그다음 약국 같은 곳들이 서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각각의 서버에 저장이 되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이 스위치를 통해서 파머시 스위치와 에머전시 룸 스위치와 그다음에 레디올로지 스위치 이쪽에 있는 각각의 오피스로 또 전송이 돼서 여기 있는 컴퓨터들 터미널의 역할로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열람할 수도 있고 보고를 할 수도 있고 도큐멘테이션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델이 일반적인 그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었던 헬스케어 모델을 좀 더 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트리트먼트 컴퍼니 MPTC라든지 HMC 같은 곳에서의 물리적인 토폴로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존 도우라고 얘기하는 환자와 같은 경우에도 집에다가 또 유선만이 아니라 무선으로도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다음과 같이 와이어리스 사이트 서베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툴이 있습니다.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오피스일 수도 있고 집을 갖다가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와이파이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선 랜은 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범위가 어, 요즘에 뭐 많이 좋아지긴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m가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100m가 넘어가면 와이파이를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와이파이 쓰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신호 세기가 굉장히 약해져 가지고 인터넷이 느려지거나 빠르게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웹상에서. 이런 것들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마우스로 간단히 보시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액세스 포인트, 즉 IP 공유기 같은 것들을 어느 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계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펜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모니터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분 있죠? 마우스의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 그죠? 모퉁이 부분에는 당연히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쪽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신호가 나가다가 점점 약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나가고 이쪽에서 나가다 보면 원을 그리다 보면은 가운데 부분이 또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가운데 쪽에 사무실의 정중앙 쪽을 갖다 가로지르는 액세스 포인트를 또 몇 가지를 설치를 해줘야지만 이 안에서 끊김없는 광대역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것이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병원이나 아니면은 의료 관련되어 있는 회사 내부의 오피스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환자의 집도 가능하겠고 우리가 흔히 아까도 아까가 아니죠. 그 이전 시간에 얘기했었던 호텔, 그죠? 스마트 호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촘촘하게 액세스 포인트가 달려 있어야지만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고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끊김이 없는 와이파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정도의 커버리지들을 충분히 이런 툴이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거리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액세스 포인트를 만들어야지만 정확하게 네, 모든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로지컬 토폴로지입니다. 이 로지컬 토폴로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IP 주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크게 나눴을 때는 인터넷 외부에 있는 ISP에서 들어오고 있는 인터넷을 내부 라우터에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 서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곳으로 만약에 만든다. 지금 여기는 무슨 포도밭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토폴로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각각의 메일 서버, 웹 서버, 파일 서버에 대한 IP 주소를 다 다르게 해줘야 될 겁니다. 다시 앞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IP 주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인 주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핸드폰에서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인터넷을 씁니다. 그죠? 그런데 학교에서 만약에 뭐 학교에서 쓰고 있다가 집으로 갔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면은 버스에서 와이파이를 인터넷 카페에서 와이파이를 쓰고 있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또 집에 있는 IP 공유기에다 연결을 해준다고 칩시다. IP 주소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IP 주소 대역을 받아와야 될 거예요. 192.168 2.0이라는 IP가 있고 1.0이라는 네트워크가 있다. 이 IP 주소들을 보게 되면요. 1.0, 2.0이 우리가 IP들 상세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192.168.2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까지가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192.168 1.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 번째 자리까지가 네트워크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192.168 이 위에는 2점이라고 시작하는 네트워크 안에서 1번 컴퓨터, 2번 컴퓨터, 3번 컴퓨터라는 얘기입니다. 4번, 5번, 6번도 있죠. 여기는 1, 2, 3, 4, 5, 6, 7, 8, 9번까지 IP 주소를 부여받은 컴퓨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IP 주소라고 얘기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컨셉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무조건 유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 주소와 같기 때문에 IP 주소가 만약에 겹치게 되면 통신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IP 주소를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겠지만은 뭐 서버나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컴퓨터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IP 주소가 할당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도 되겠지만 여기 있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IP 주소를 설정을 해 놔야지만 다른 스테이션들과 통신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외부에 있는 인터넷에서 또 다른 관리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오피스 서버를 접속하려고 하면은 정확한 주소를 늘 찾아가서 접속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 있는 컴퓨터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접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따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고정적인 주소로만 연결을 해주시면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까지 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갖다 세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마인드를 세워주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중간에 개발하는 상세적인 내용들은 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서서 프로토타이핑이나 아니면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들도 간단하게 좀 했었죠. 물론 이 수업의 특성상 많은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IoT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이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 부분의 전문가나 개발자들을 초빙을 해서 계약을 맺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새로 꾸려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갖다 비즈니스를 갖다가 선도하는 입장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IP 주소라든지 TCP/IP에 대한 논리라든지 프로토타이핑이나 전자툴킷이나 아니면 재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의 뭐 상식적인 범위에 조금 깊이 들어가는 내용까지는 알고는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과 이해관계도 훨씬 더 돈독해질 수가 있겠고 서로 비즈니스를 갖다가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진행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5강 IoT 모델 구축까지 해서 이번 IoT 원리와 활용에 대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온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